안녕하세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간질이라는 걸 당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생각보다 운이 좋았는지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은 없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간질이 정말 나쁜 이유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모자라 다시 붙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간질 당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깔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누군가의 불신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억울하고 서러운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그저 화만 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딱 그랬어요. 저와 남편은 시부와의 사이를 이간질 당했으니까요. 그것도 남편의 두 형들에 의해서 말이죠. 엄청나게 치사하고 더러운 그 사람들의 행실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고 싶어 사연을 작성하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만나 사랑을 키웠어요. 그런 저희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시댁에 방문했을 때 저는 이 결혼이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부터 했어요. 시부가 상당히 알부자였거든요. 건물을 4채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큰손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사귀었을 때는 그런 걸 모르고 사귄 터라 인사를 드리러 갈 때가 돼서야 걱정이 되더군요.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한다는데 저희 집은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가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나 평범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그 삐걱거림은 왠지 모르게 불길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가씨는 정말 아무것도 없네. 백지처럼 그냥 새하얀 순백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도련님 같은 사람하고 만났을까? 집은 어디냐, 학교는 어디를 나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연봉은 얼마냐. 그런 면접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은 말이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죠. 남편의 큰 형수가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렇다고 얼굴이 특별하게 예쁜 것도 아니고 평범하기만 한 사람인데 도련님, 혹시 이 아가씨가 먼저 꼬셨어요? 작은 형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 걸었고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사람이 워낙 선하고 착해요.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좋은 점은 셀 수도 없이 많은걸요. 남편의 큰 형수와 작은 형수가 저를 저평가하며 건넨 질문에 남편은 100점짜리 답변으로 꺼내더군요.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형님들이 왜 저를 못마땅해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부에게 건네는 말을 들으며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아버님, 잘 살펴봐야 해요. 이런 애들이 순진한 얼굴로 나중에 뒤통수 치거든요. 순진한 얼굴로 꼬리치고 뒷조사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형수님,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제 여자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대체 아까부터 왜 다들 이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까? 왜긴 왜요. 혹시라도 우리 집안에 도둑년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죠. 솔직히 도련님이 처가에 돈도 있고 명망도 있는 여자 데려왔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너무 우리 집안에 비하면 모자라잖아요. 분명히 돈이 목적인 게 틀림없다니까요. 29. 어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노련하지도 않은 나이에 저는 앞으로 저의 시댁이 될지도 모를 사람들의 엄청난 악의를 마주하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남편의 두 형들은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형님 될 분들도 나이가 있으셨거든요. 겁먹은 제 앞에서 깐깐한 표정의 시부가 잔뜩 인상을 찡그리고 말하더군요. 내가 해주겠다는 맞선 다 거절하고 만난 게 고작 이딴 게 집에야? 만약 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난 막내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다. 그래도 이 여자랑 결혼이 하고 싶어? 예, 그래도 할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은 열심히 벌면 되니 처음부터 욕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선택한다는 남편 말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갑갑했죠. 남편이 시부 눈에 찍힌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남편 손 덕분에 저도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었죠. 잘 됐네요. 아가씨가 그렇게 결백하면 시댁 도움은 없어도 되죠?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데 뭐. 둘이 좋으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고개를 작게 끄덕인 저는 겨우겨우 결혼을 허락받았어요. 결혼식은 좀 작게 해야겠네. 솔직히 급이 맞아야 뭘 진행을 하더라도 할 텐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손님들을 아무데나 모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상황에 맞추면 저쪽 집안이 가랑이 찢어질 거고 그러니까 가족들만 모아서 간소하게 해요. 알았죠? 원래 저희가 작은 결혼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남편도 저도 현실감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 저희 집이 친척이 많이 없어서요. 친구들은 결혼식 날 저녁에 따로 초대해서 따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었고요. 하지만 시종일관 저와 친정을 깎아내리는 형님들을 보며 기분이 퍽이나 상했어요. 왜 여기에 없는 우리 부모님이 저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화가 잔뜩 났는데 남편이 저를 달래줬어요.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이라면 저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신혼집은 제가 살던 자취방이었어요. 미니 투룸인데 작아도 신혼의 부부에게는 그리 작게 느껴지지 않는 집이었죠. 남편과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돈과 대출을 더해도 전셋집을 얻기에는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서도 당분간은 돈을 모으려고 했죠. 그런데 저희가 살 집이 저의 자취방이라는 걸 시댁 식구들이 결혼식에서 알게 됐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저희 부모님이 있는 앞에서 다 들으라는 식으로 악담을 하더군요. 자취방이 신혼집이 될 수 있어요? 도련님도 진짜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보면 정말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딱 와닿아요. 봐요. 돈 많고 머리 좋은 여자들 다 마다하고 사랑 하나 쫓아서 결혼했는데 그런 집에서 살다니. 지금 저렇게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얼마나 울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동서, 조용히 좀 말해. 저기 사돈 어른들 다 듣겠네. 제가 없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들었던 말이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없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래. 우리는 우리 형편 맞게 살면 되지. 나 그런 거 가지고 열등감 느끼고 화낼 만큼 어린 나이도 아니야. 내 손으로 번 돈이 아니면 다 빚이라고 생각해. 차라리 빚 없이 시작하는 게 훨씬 낫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님들의 말은 기분이 나빴지만요. 그러나 친정어머니는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없는 형편에도 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집 구할 때 보태서 쓰라고요. 괜찮다고 돌려줬는데도 안 쓰면 엄마가 속상하다는 말에 결국 그걸로 전셋집을 구했어요. 대출도 많이 꼈지만 자취방보다는 좋은 집이긴 했죠. 친정의 도움으로 집을 구할 수 있어서 남편이 어머니에게 엄청 고마워했어요.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 많이 벌면 꼭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필요한 일 있으면 저희 부르세요. 제가 가서 다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미소가 너무나 부드러워서 저렇게 팍팍하고 기름이 낀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사실 시댁의 환영을 받으며 한 결혼이 아니었기에 텃세나 괴롭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나름의 각오도 하고 있었는데 이 시댁은 아예 저희 부부를 부르지 않더군요. 무려 결혼 3년 차에 첫째 딸이 생길 때까지도요. 명절, 생일 그 모든 날에도 저희는 시댁 출입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제 기분은 더럽게 나빴고 남편 기분은 더 많이 안 좋았죠. 그렇지만 시댁에서도 저희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시모였죠.
시어머니는 참으로 조용하고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부의 재산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와 손녀딸에게 도움을 줄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 집에는 자식들도 다 아들, 손주들도 다 아들이었는데 네가 딸을 낳아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그리고 막내를 쏙 빼닮아서 더 마음이 가. 우리 바깥 양반도 손녀를 그렇게 원했는데. 애를 낳은 뒤로도 시모는 자주 저희를 찾아와 용돈이나 아이 용품을 선물해주고 가셨죠. 시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던 저에게 복권 당첨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아이가 1살이 갓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 경매를 공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부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샀던 물건이 도로와 아파트가 들어서는 비싼 땅으로 변한 거죠. 개발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나중에 부모님 연세 드시면 전원주택이나 지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싸게 주고 산 곳이라 더 횡재한 기분이었어요. 그 보상금으로 친정어머니가 빌려준 돈을 먼저 갚았고 그 다음에는 이사를 했어요. 금액에 맞춰 매매로 말이에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나서 시모가 저희에게 은근슬쩍 말하더군요. 손녀딸 얼굴 보여주러 오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사들고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앉아있더군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 말이에요. 시부와 시모에게 먼저 인사를 했어요. 시부는 우리 딸을 유심히 쳐다보더군요. 마음이 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집에 갈 때까지 안아주지는 않았어요. 식사라도 하고 가라며 시모가 저희에게 말했고 식탁에 둘러앉았죠. 그때 큰아주버님이 저한테 말하더군요. 갑자기 여기는 웬일이야? 그 좁은 집에서 살려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지? 그래서 돈 빌리러 온 거야? 진짜? 너희 아직도 이사 안 했어? 그런 집에서 대체 어떻게 사냐?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그렇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 좁아 터진 닭장 같은 데서. 그렇다고 다짜고짜 시댁부터 찾아오면 어떡해요? 도련님, 결혼할 때 아버님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돈 한 푼 안 받아도 좋으니까 결혼 허락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돈 받으러 오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디 거지도 아니고 돈 구걸하는 꼴이란. 다들 우리가 돈을 빌리러 왔다고 생각하더군요. 이해 못할 일이었어요. 설사 저희가 돈을 빌리러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물어뜯을 것처럼 공격하다니 마치 우리가 자기 것을 탐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나서게 되더라고요. 그 집에 살았던 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취방도 제가 벌어서 제가 모은 돈으로 계약한 집이었거든요. 거기서 계속 살아도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결혼식에서 형님들이 나누는 교양 있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전셋집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자가로 이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안일에 그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저희도 돈 빌리러 온 거 아니거든요. 뭐? 갑자기 자가로 이사를 가? 아무리 듣기 싫은 말 들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돈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무슨 돈이 생겨서 집을 사? 허세 부리고 싶어도 정도라는 게 있는 법이야. 없는 이야기를 만들려면 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야지 원. 제가 대학생 때 돈 모아 사놓은 땅이 있어요. 그게 개발구역에 토지 보상금이 나왔거든요. 경매 공부하면서 친정 부모님 전원주택 부지로 딱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그 땅이 돈이 확 오르는 바람에 말이에요. 그 돈 나오는 대로 자가 마련했죠. 제 말에 갑자기 식탁이 조용해지더군요. 여기에 돈 빌리러 왔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왔어? 그거 자랑하러 왔어? 아니요. 저희 애가 얼마 전에 돌 지났거든요. 얼마 전에 밖에서 우연히 어머님 만났더니 아버님이 딸을 그렇게 바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은 아니지만 손녀라도 보시라고 애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님이 초대해 주셔서. 결혼도 축복받지 못했는데 애는 무슨.
손녀 데리고 와서 아버지 마음에 들 생각이면 애 저녁에 때려치워. 애 앞세워서 어르신 동정심 얻어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네요. 저는 돈 받아가겠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돈 이야기만 하시네?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큰 아주버님이랑 작은 아주버님은 아버님 명의의 집에서 살고 계시면서 건물 담보로 사업 자금도 많이 받아가셨다면서요? 저희는 한 푼도 받아간 적이 없는데 왜 저희가 돈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럴 생각도 없고 저희 벌어서 생활할 수 있어요. 이번 보상금 건으로 경매에 관심 붙어서 요즘에는 공인중개사랑 경매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저희 벌어서 돈 쓸 거라서 여기서 돈 받아갈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돈 이야기는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 말하는 것 좀 봐. 지금 우리가 돈 받아가는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야? 동서야말로 애 앞세워서 환심 사려고 여기 온 거잖아. 그래, 재수씨 너무하네. 우리는 사업이다 투자다 돈이 많이 들어요. 돈 한 푼 소중한 때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를 돈이나 탐내는 사람으로 몰지 말라고. 그만. 막내 며느리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너희들은 그 나이 처먹도록 이 늙은 부모에게 손이나 뻗는 놈들 아니냐. 아버지, 설마 지금 손녀 때문에 막내 편 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이 정도로 돈 많은 집안에 시집 오면 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아버지 수중에 있는 돈도 홀라당 넘어간다고요. 그만하래도 입맛 떨어지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럼 손녀가 태어났다는데 얼굴도 보지 마? 생각이라는 게 있는 놈들이야? 그리고 막내 며느리한테 헛소리 할 시간 있으면 너희가 지금 쓰고 있는 내 집 나한테 돈 주고 사가. 내 명의로 언제까지 두지 말고. 밥 먹다 말고 결국 화가 난 시부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아주버님들에게 그렇게 말하자 모두 눈을 내려깔며 입을 꾹 닫더군요. 자기가 벌어서 산 집도 아니면서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두 사람을 보니 시부가 열받을 만도 했어요. 그날 식사 이후 저는 또다시 시댁의 발길을 끊게 됐습니다. 시부에게서 전혀 연락이 없었거든요. 결혼 6년 차에 둘째 딸을 낳았을 때도 시부는 시무를 통해 아기 선물 몇 가지만 보내오고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모와 자주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시댁이 거리로는 가까운데 신경을 안 써도 되니 편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모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게 되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시모는 저희에게 자주 연락을 했었거든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분명히 저희에게 연락을 할 테고 또 유독 저희 둘째 딸에게 애정을 많이 쏟으셔서 이렇게까지 연락이 없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요. 시부에게 전화를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굳이 이야기했다가 긁어부스럼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따로 연락도 못했죠. 그러다 어느 날 시모의 핸드폰이 해지가 됐어요. 점점 더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모 핸드폰이 해지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시댁으로 오거라. 시모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듣자마자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시부와 아주버님들 그리고 형님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시모만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눈치를 챘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한쪽 소파 구석에 앉으니 시부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엄마 얼마 전에 병원에 가니 치매 초기라고 하더구나.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로 안 좋은 건 아닌데 요즘에는 정신이 없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 내 생각에는 요양원에 보내면 상태가 나빠질 것 같으니 세 아들 중에 누구 한 명 책임지고 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모시도록 해라. 건장한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병원에 보내는 것도 웃긴 일이지. 그리고 며느리들도
막내 빼고는 다 집 지키는 주부들 아니냐?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요? 대체 언제부터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시모와 관계가 유독 돈독했던 남편이 시부를 향해 언성을 높였어요. 분명 인지장애 초기 단계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왜 이야기를 안 해준 건지.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해 들었으니 많이 놀란 남편은 답답한 듯 시부에게 화를 냈어요. 다른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가만히 있는 걸 보니 그분들은 먼저 알고 있었던 듯 했어요. 우리가 불려온 이유 또한 짐작이 갔어요. 우리 부부만 빼고 나머지 가족들끼리 열심히 짝짝꿍 서로 주고받고 잘 지냈지만 치매 걸린 노모를 모시는 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가족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저희들을 불러 가족회의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저희에게 시모수발을 맡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제 예상대로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머뭇거리며 시부 눈도 쳐다보지 못한 채 아무 말도 꺼내지 않더군요.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 눈에 띄어 칠판에 나가 문제를 풀고 싶지 않은 아이들처럼요. 참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돈 받으러 갈 때는 어머님 살가운 소리 하다가 병에 걸리니 입 싹 닫고 모른 척하는 걸 보니 시모의 현재 상황이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다들 눈 피하는 게 하고 싶지 않아 보여서요. 저 얼마 전에 직장 바꿔서 어머님 모실 시간도 괜찮아요. 직장을 바꿔?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열었거든요. 중개원도 있으니 시간은 괜찮고 제가 일해야 하는 상황이면 잠깐 동안 주간보호 맡겨도 되고요.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저를 봤지만 미안할 필요 없었어요. 솔직히 시부가 치매에 걸렸다고 수발 들라고 했으면 저는 억만금을 준대도 절대로 안 모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모는 달라요. 그 짜증나는 시댁 가족들 중 유일하게 우리와 교류하며 지낸 분이고 알게 모르게 도움도 많이 주셨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여기 들어오는 건 못해요.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시부가 저를 한번 보고는 다른 형제들을 봤어요. 안 된다. 여기 들어와서 수발 들어야 해. 안 그래도 치매 걸려서 불안한 사람이야. 환경 바뀌면 더 불안해서 나빠지면 어떡하냐. 혹시 일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면 차라리 내가 돈을 주마.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큰아주버님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뭐하러 쓸데없이 돈을 씁니까? 저희 와이프 요새 할 일 없으니 어머니 모시는 일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 뭘 믿고 어머니를 맡겨요? 여태 집에 오지도 않던 녀석들인데. 딱 봐도 돈 노리고 어머니 봐주겠다는 건데 차라리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모시겠습니다. 큰아주버님의 말에 작은아주버님도 질세라 끼어들었죠. 형님보단 우리가 더 낫죠. 어르신 모시는 건 체력 싸움인 거 모릅니까? 저희 와이프는 요새 골프로 체력 단련 많이 했거든요. 평소 몸도 약한데 어르신 모시다가 쓰러질까봐 겁나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편안하게 모실 테니까요. 두 아주버님의 갑작스러운 경쟁에 두 형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보니 미리 상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아마 시부가 돈 이야기를 꺼내니 저희가 시부 눈길 한 번이라도 받을까봐 견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욱하고 화가 났어요. 돈도 필요 없이 시모 모시겠다는데 그마저도 막아서는 데다가 여전히 시부와 저희 부부 사이를 떼어놓으려 안달이나 보였거든요. 아주버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모시는 일에 돈 이야기는 왜 튀어나오냐고요. 그렇게 저희를 부모님하고 떼어놓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이간질까지 하면서 돈 안 받겠다고 각서라도 쓰고 어머님 모셔야 해요? 돈 안 받고 모시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저희의 어디가 돈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냐고요. 이간질이라니. 동서 말 함부로 하네. 여태 부모님하고 왕래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어머님 모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이잖아.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럼 연락 한 번 안 하던 식구들이 왜 어머님 치매 수발 들어야 하는 일에 저희 부르셨어요?
원래 저희한테 말없이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알아서 잘들 처리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우리 없이 해결하면 될 일을 왜 새삼스레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한테 떠넘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이 중요한 문제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연락한 거지. 무슨 말을 못해?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몰라도 어머님이랑은 자주 연락했거든요. 손녀딸 보러 얼마나 자주 오셨는데 그건 모르셨나 봐요. 왕래도 없었다고 하시는 거 보면. 이거 봐. 딸 귀한 집에 손녀 낳아주고 그걸로 어머님까지 깨어냈어? 아버님, 제가 그랬죠? 애들 앞세워서 어르신들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다고요. 몰래 어머님을 만나고 다녀? 그래서 뭐 받기로 했어? 뭐 준다고 하셨냐고? 받기는 뭘 받아요? 애기용품 받은 게 다인데. 거짓말하지 마. 도련님 깨어낸 솜씨로 어머님도 깨어내서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빼내려고 한 거 아니야? 형수, 말이 심하잖아요. 저희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거예요.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신데 저희가 그런 돈이나 탐하는 버러지 같은 인간처럼 보입니까? 제 눈에는 이미 돈 받아가신 분들이 버러지처럼 보이는데? 참던 남편이 제가 심한 말을 들으니 결국 참지 못하고 핏대를 세우며 말대꾸 하더군요. 평소에는 꼬박꼬박 형수님 하며 허허롭게 다니던 남편이 호칭에 님자도 안 붙이는 걸 보니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가자 시부가 정리를 했어요. 그만해라. 너희 엄마는 재산 아무것도 없다. 나한테 다 있어. 주고 싶어도 못 줬을 테니 둘째 며느리, 너는 이제 그만 좀 떽떽거려라. 네 목소리 듣고 있으니 두통이 더 심해지잖아. 화를 낸 시부가 피곤한 듯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누가 여기 들어와서 어머니 모실 거냐? 어머니 수발 드는 사람은 유산 상속할 때 좀 더 유리할 거다. 유산 이야기 꺼내자마자 큰형님이 외쳤어요. 아버님, 저희가 볼게요. 일하느라 바쁜 막내 며느리, 운동하느라 바쁜 둘째 며느리. 입만 아프게 뭐 하러 부르세요? 제가 맏며느리니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리고 유산 이야기는 막내 도련님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 견물생심이라고 듣다 보면 혹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갑자기 유산 받고 싶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건 저도 동의해요. 여태 가족 일에 참여도 안 하고 부모님 모시지도 않은 사람은 유산 제외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결혼하면서 돈도 안 받는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일단 막내 도련님은 유산 상속에서 빼두고 형님, 그렇다고 형님이 어머님 모시는 것도 좀 아니죠. 매번 몸이 안 좋아서 행사에 자주 빠지면서 집에서 자기 몸이나 추스르는 게 어때요? 어머님 돌보다가 먼저 쓰러져서 링거 맞지 마시고요. 막내 동생이 돈 한 푼이라도 가져갈까봐 아주 넷이서 협동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도 참기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엄마 아픈데 다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다 뭐냐고요? 지금 이 자리가 엄마 아픈 거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는 자리가 맞기는 해요? 무슨 말만 하면 저희는 죄인 취급에 형들은 엄청난 효자 효부처럼 굴고. 그렇게 어머니 모시고 싶으면 모시세요. 그래도 나도 엄마 아들이니까 정기적으로 보게 해줘요. 형들이 엄마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할 테니까. 잘못 모셔서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형들 다 가만히 안 둬요? 그리고 돈, 그놈의 돈 이야기. 저희한테 제발 하지 마요.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저희 부부, 우리들 손으로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2번 다시 저희한테 말하지 마요. 남편이 열받아서 화를 내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렇게 심하게 콩가루인 집안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오해도 풀지 못하고 시모도 모시지 못한 채 나왔어요. 그래도 마음은 계속 시모 곁에 가 있으니 어떻게든 연락이나 다시 해볼까 생각하던 중 시부에게서 다시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갔더니 저번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상석에 앉은 시부와 소파에 앉은 2 아주버님과 2 형님들이 보였어요. 우리까지 모두 도착하자 시부가 입을 열더군요.
너희도 알다시피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그리고 첫째, 네가 내 건물을 담보로 빌려간 돈을 못 갚아서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지. 너희들 엄마한테 드는 돈 하며 내 사정 안 좋다는 이야기에 여기저기서 빌려갔던 돈 돌려달라는 이야기에 돈 돌려주고 나니 내 수중에는 더 이상 남은 게 없다. 시부가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탁자 위로 툭 던졌어요. 저와 남편은 그냥 멀뚱멀뚱했고 형님과 아주버님들은 눈에 불을 켜고 서류를 뜯어먹을 것처럼 살펴보더군요. 시부 명의로 건물이 여러 개 있었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건물이 다 다른 사람 소유가 됐더라고요. 나는 이제 늙었고 너희들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지. 나도 이제 자식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쉬고 싶구나. 너희들 중에 누구 나와 함께 살 사람 있냐? 시부의 말에 저희는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이번에도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시부를 들들 볶을까봐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죠. 정막 속에 큰 아주버님이 먼저 말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희는 어머니도 모시고 있고 이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모시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처가 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자주 나가봐야 합니다. 아버지 모시는 건 힘들 것 같고 어머니도 이번 달까지만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황하게 늘어놓긴 했지만 안 된다는 말이었죠. 그러자 작은 아주버님도 이에 질세라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저희들은 형님만큼 뭘 받은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런 일은 당연히 돈 많이 받아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부모님 모시는데 필요한 금전도 필요하고요. 제가 하는 가게 사정도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치면 형이 당연히 부모님 모셔야죠. 받아먹은 게 얼만데. 뭐? 그러는 너는 안 받아먹었어? 그리고 부모님 모시라는 말 하는데 격떨어지게 무슨 돈 이야기야? 우리가 여태 모셨으니 너희더러 모시라는 거잖아. 고작 3개월 모셔놓고 그것도 모신 거요? 내가 모를 줄 알아? 형수가 어머니 모신 거 아니잖아. 간병인 고용해놓고 자기는 편하게 있었으면서. 두 아주버님들이 박 터지게 싸우는 걸 보니 씁쓸했어요. 솔직히 여기 왜 불려왔나 싶고요. 여차하면 시모만 데리고 떠야겠다 싶었는데 두 사람의 불똥이 저희에게 튀더군요. 아, 아버지, 막내 있잖아요. 여태 아무것도 못했으니 지금부터라도 자식된 도리 지키라고 하세요. 매번 이런 일에서 빠지기만 해서는 안 되죠. 여태껏 시부의 눈에 들지 못하도록 우리 사이를 그렇게 이간질 시켜놓고는 시부가 모든 걸 잃게 되니 그제야 저희한테 시부를 밀어넣으려 하더군요. 추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 어이가 없는데 그때 시부가 두 아주버님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가 빌려간 내 돈의 3분의 1을 막내한테 줘라. 지금 당장 내게 돈이 없으니 너희가 빌려간 돈으로라도 막내한테 그 몫을 줘야 하지 않겠냐? 그 말에 두 아주버님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시부를 향해 핑계와 분노를 퍼붓더군요. 아버지, 저희가 왜 막내한테 돈을 줘요? 돈 줄 거면 아버지가 줘야지. 그리고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여태껏 치매 노인 모신 거 생각하면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솔직히 이렇게까지 된 것도 다 아버지 탓이잖아요. 그러게 신중하게 자금을 굴렸어야지. 신중? 내가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누구 탓인 줄 알아? 너희가 내 돈 빌려가 놓고 입 싹 닫고 있는 바람에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게 아니냐. 그 돈으로 돈 벌면서 가족들 먹여 살렸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돈 있으면 아들한테 돈도 좀 줄 수 있는 거지. 그 많은 돈 죽을 때 가지고 갈 생각 아니라면 자식들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은 미천으로 쓴 거고. 그런 건 당연히 부모가 자식한테 해줘야 하는 거죠. 큰아주버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조리 궤변이었어요. 빌려준 돈은 그저 빌려준 것일 뿐인데 마치 그걸 자기가 모으고 불린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당연히 자기 것처럼. 둘째 너도 형이랑 생각이 똑같아? 말해봐라. 너희가 빌려간 내 돈이
당연한 거야? 아버지, 진정 좀 하시고. 누가 그렇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빌린 건 빌린 거고 내가 번 돈은 내가 번 돈이죠. 근데 아버지도 너무하시잖아요. 그 많은 돈을 다 잃고 갑자기 자식들한테 기대겠다고 하면 솔직한 말로 누가 좋아해요? 집에 있으면서 또 무슨 사고 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실 수 없다는 거지. 저희도 딸린 식구가 있는데 위험하게 좀 그렇잖아요? 와이프랑 자식들 보기도 그렇고, 그쵸? 제주도 좋아요. 개소리를 점잖게 내뱉는 걸 보니 제가 다 열이 받더라고요. 돈이 없어졌다고 시부를 못 봐준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시부가 열이 받았죠. 막말을 정성스럽게도 포장하는구나. 따지고 보면 내가 망한 건 다 너희들 때문이지. 너희가 사업자금 투자 명목으로 빌려간 내 돈, 내 건물 담보로 빌려간 돈도 못 갚아서 내가 대신 갚아주고 있는 판에 이 아버지도 못 모시겠다. 네 놈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래? 좀 그만하세요. 저희는 이런 식이면 아버지랑 못 살아요. 앞으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멀쩡한 집안 다 망하게 해놓고 다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많은 돈 차라리 저희한테 증여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저희도 어른 모실 만한 형편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두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떠나고 시부가 한숨을 내리시고는 저희한테 묻더군요. 그래서 이제 너희도 떠날 거냐? 그 말에 남편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시부와 완전히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고 어린 시절에는 좋았던 기억도 많으니 남편은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시부모를 모시는 일은 저한테 허락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큰 한숨을 쉬고 시부에게 말했죠. 사실 아버님이 저희를 밀어내셔서 여기 오기 전에는 어머님만 모시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으셨거든요. 곤란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저희가 모실게요. 이 집도 넘어가는 거면 이참에 두 분 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사돈께서 사람이 참 좋으신가 보군. 너희를 괴롭혔는데도 나를 모시고 갈 수 있겠냐?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아버님,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알아서 돈 벌어요. 남한테 빌린 건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바른 말 하려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주변에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그 영향으로 힘들어지고 보고 있기 불편하기 때문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본인은 더 행복해진다고요. 제 말에 시부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안한 감정이라도 갖고 계셨나 싶었죠. 여태껏 두 아주버님들의 화려한 견제 때문에 저희가 돈 때문에 들러붙으려는 인간들처럼 보였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요. 그런데 시부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사실 얼마 전에 내가 집에 일찍 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런데 시어머니 모시겠다던 첫째 며느리가 보이지를 않는 게야. 찾아보니 백화점을 갔다고 하더구나. 너희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말이지. 그 안에서 나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고용한 간병인은 듣지 못한 척 핸드폰만 열심히 했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느냐? 나도 늙고 병들어 내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면 내 자식들이 나를 저렇게 만들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러니 시험을 해본 거야. 누가 진짜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생각할까 하고. 그놈들은 탈락이야. 지들이 가져간 돈이 얼만데 받아간 돈만 해도 부모를 평생 모시고 받들어 살아도 모자란데 어떻게 돈 한 푼 안 가져간 너희만 남는 건지. 서류는 다 거짓말이었고 시부는 여전히 알부자가 맞았어요. 그걸 몰랐던 두 형은 시부가 재산을 모두 날린 거라고 생각하자마자
빛과 같은 속도로 시부를 버린 거고요. 어안이 벙벙한 저희들을 두고 시부가 태연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시부가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시부가 죽고 나면 남은 재산은 모두 기부한다고요. 자식들 그 누구에게도 남은 재산은 안 준다고 말이죠. 며느라가 사돈어른과 식사 시간을 좀 잡아보거라.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결혼식 이후로 처음 시부를 만났어요. 시부는 친정아버지가 나오자 두 손을 꼭 붙잡고 그러더군요. 딸을, 이렇게 귀한 딸을 시집 보내주셨는데 여태 모르고 바보 같은 짓만 했습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 덕분에 늙음하게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두 손녀가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사돈이 아이들 어린 시절을 그냥 보낸 것 같아 그게 아쉽네요. 나중에 제가 찍은 사진이라도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부가 허허하며 웃더니 저와 남편을 보고 입을 열었어요. 말년에 내가 정신 차리도록 해준 고마운 며느리한테는 선물을 줘야지. 시부가 제게 준 것은 시부 소유의 건물이었어요. 남편에게는 현금을 증여해줬고요. 이런 걸 바란 게 아닌데 거절하려고 하자 시부가 그러더군요. 눈먼 장님 눈뜨게 해줬으면 그것도 싼 거야. 그리고 집을 너희 집 근처로 옮길까 한다. 손녀들 재롱 보며 쉬고 싶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렇게 시부모 두 분 다 저희 집 근처 주택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시부는 가지고 있던 나머지 건물을 처분하고 마지막으로 두 아들에게 참교육을 해주셨어요. 바로 두 아주버님들이 결혼할 때 시부가 사준 집, 시부 명의의 집 두 채를 소유자의 권한으로 팔아버리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시부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통보를 하니 두 아주버님들이 쏜살같이 달려와 시부에게 그러더군요. 아버지, 서운하셨으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한테도 도움 안 돼요. 이런 곳에 있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가요. 저희가 모실게요. 형은 인연 끊겠다면서 뭐하러 왔어? 제가 모실게요, 아버지. 둘 다 사색이 돼서 벌벌 기는 꼴이란. 인연 끊겠다더니 너희 여기 왜 왔냐? 돈 없는 아버지 필요 없는 거 아니었어? 유언장 작성 이미 변호사 대동하고 다 끝냈다. 재산 증여도 얼추 됐어. 나 죽으면 너희는 돈 한 푼 못 가져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너희 능력으로 마련한 게 아니니 내가 도로 가져가야겠다. 늙은이 노후 자금이 필요해. 다행이지. 그것마저 너희 명의로 해줬으면 말년에 내가 얼마나 크게 곤란했을지 상상도 안 가니까 썩을 놈아. 아버지, 저 이대로 못 갑니다.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식이면 저도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아니, 노망 나셨어요? 막내한테 건물을 왜 줘요? 죽으나 사나 끼고 있던 건물을 그간 아버지 모신 저희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못 나가요. 그리고 재수씨, 사람 그러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아버지랑 우리 사이 이간질 시킨 게 재수씨지? 이래서 제가 없는 집 자식들은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이 정신 나간 것들이 뭔 헛소리야? 감히 우리 집 귀인한테. 네 놈들 같은 돈귀신들 때문에 내가 허비한 돈이며 시간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오는구만. 돈 없다고 아비 버린 후레 자식들 주제에 어딜 와서 난장질이야? 이간질은 너희가 했겠지. 막내 하나 유산 상속에서 떨어뜨리려고 눈이 벌겋게 달려들어 놓고는 썩 나가지 못해? 내가 발로 차주랴? 기어이 저를 끄집어내서 또다시 모욕하려는 두 아주버님들에게 시부가 한바탕 시원하게 퍼붓고는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소송까지 걸었더군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아주버님들 모두 쫓겨나듯 나가버렸어요. 혼자 시모 모시며 사는 시부를 보니 마음이 안 돼서 제가 먼저 말 꺼냈어요. 그냥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요. 그랬더니 시부가 그러더군요. 내가 그렇게까지 염치 없는 인간이 아니다. 너한테 매달리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
너희 집 근처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 그 대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 시어머니는 근처 요양원에 보내야겠어. 이제는 치매가 너무 심해서 간병인이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오며 가며 살아있는지만 확인해줘. 그것만 해줘도 감지덕지다.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딸애들 데리고 시부도 자주 찾아가고 요양원에 있는 시모도 자주 찾아갔어요. 둘째가 시모 어릴 때를 쏙 빼닮은 탓인지 시모가 손녀들 데리고 오면 누군지는 못 알아보셔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시부도 그런 손녀딸들하고 자주 시간 보내며 즐거운 노후를 만끽하고 계세요. 시부와 저희 사이를 이간질하며 나쁜 짓만 일삼던 두 아주버님들은 지치지도 않고 시부 집에 찾아와 용서해달라며 쇼를 해요. 하지만 시부 불호령에 얼굴도 못 보고 쫓겨나는 일이 태반이네요. 그런 아주버님들, 형님들과 가끔 문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는데 시부 한 대 받으며 집으로 들어가는 제 모습 보고는 얼굴이 한껏 구겨진 꼴을 보니 속이 엄청 쓰려 보였죠. 대신 제 속은 시원했지만요. 또 오셨네요. 아버님 심기가 많이 불편한가 봐요.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욕심내지 말고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만 지켰어도 형님들 손안에 있던 것은 지키고도 남았을 텐데요. 사람 욕심 참 끝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 버린 놈들이 무슨 자식이라고. 이렇게 보니 형님들 왔다 가신 날에는 아버님 심기가 불편할 만도 하네요. 저도 기분이 이렇게 더러운데. 멀리 안 나가요? 다음에 오실 때 아버님 허락 받고 오세요. 그래야 앞에서 안 기다리죠. 제가 한껏 비웃어주자 형님들이 화가 났는지 저한테 뭐라 하려는 것을 아주버님들이 기겁을 하며 말리더군요. 시부 집 앞에서 드자비질하다가 시부한테 더 밉보일까봐 걱정이었나 봐요. 그런 짓 안 해도 이미 신용도가 바닥인데. 부모 재산 있으면 좋죠. 물려주면 더 좋고요. 저도 성인군자가 아니라 돈 준다면 기분도 좋고 횡재한 기분이고 그래요. 하지만 그 돈이 제가 번 돈도 아닌데 제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리고 돈 없다고 힘들 때 도와준 부모를 버리는 것도 도리를 저버리는 거고요. 가진 것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보니 저도 앞으로 경계 또 경계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돈에 눈이 멀면 시부처럼 자식들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구나. 저렇게 나중에 후회하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야 할 수도 있구나 하고요. 시부모와 저희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던 두 아주버님과 두 형님들은 여전히 시부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자식들을 시험하면서 느낀 감정이 생각보다 뼈저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해를 풀고 도리어 더 잘 지내고 있고요. 걱정 없는 집은 없고 우환이 없는 집도 없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가족이고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관계가 잘 풀려 다행이기도 하고요. 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다름 아닌 저를 무시했던 형님의 이야기인데요. 웬만하면 싫은 소리 하는 걸 싫어하는 제가 어떤 형님을 만나게 되어 어떤 말까지 하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보육원 봉사를 다니며 만난 사이였어요. 저는 그 보육원 출신으로 고아였어요. 보육원을 나오며 느낀 점이 많았고 돈을 벌기 시작하자 제가 살던 보육원에 자주 오가며 제 동생 같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죠. 남편은 그 보육원에 자주 오는 봉사단체의 일원이었는데 저와는 달리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도 좋은 곳에 다니고 있었죠.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주말마다 보육원에서 남편을 보게 되었고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전 애초에 시작해서도 안 될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그런 남편을 애써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도 잘 사는 남자인 것 같은데 그 미래가 훤히 보였던 터라
쉽사리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였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고 한결같은 남편의 모습에 딱 연애까지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한결같이 좋아한다는 남편을 밀어내기엔 저 역시 남편을 너무나도 좋아하게 되었고 그런 남편과 결혼까지 하기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저희의 결혼에 큰 산처럼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이 행복하지만 아쉬운 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본가로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다은아, 오늘 우리 집에 가자. 어? 어딜 가자고? 우리 집에 부모님이 너 한번 보고 싶으시대. 날? 날 왜? 내 이야기 집에다 한 거야? 어디까지 이야기했는데 나 고아인 거 다 알고 계셔? 오, 내가 다 말했어. 다은이 네가 무슨 걱정하는지 다 아는데 나 믿고 일단 가자. 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남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우리가 헤어진 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하고요. 전 그런 다짐들을 하며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모진 말들을 쏟아낼 것이란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의 부모님들은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다은 양,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 좀 풀어요. 우리 다은 양 안 잡아먹어요. 실물이 더 예쁘네. 우리 아들놈이 그렇게 다은 양을 귀찮게 했다면서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우리 아들이 저리도 애타하나 했더니 이렇게 보니 왜 그랬는지 알겠네요. 어쩌면 이렇게 예뻐요? 눈도 맑고 피부도 밝고 우리 아들이 푹 빠질만 하네. 어허, 이 사람아. 귀한 손님 불러놓고 계속 세워둘 거야? 얼른 밥부터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얼른 여기 편하게 앉아요. 저 사람이 손님 온다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내가 말했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이 사진 말고 실물 보고 싶다고 하도 성하셔서 오자고 한 거야. 우리 집에선 너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긴장 그만하고 앉아서 밥부터 먹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살면서 이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후로도 전 시댁에 자주 오가며 지냈고 그렇게 2년을 연애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전 시댁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고 제가 임신을 할 무렵 비혼주의였던 시숙이 결혼까지 하게 되며 집안에 겹경사가 났다며 다들 기뻐해 주셨었죠. 시숙과 결혼을 한 형님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저와는 달리 집안도 부유하고 척 보아도 곱게 사랑받으며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형님은 시댁 식구들에게도 잘했는데 단 한 사람, 저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어려운 시댁에서 그나마 의지할 수 있고 편히 대할 사람은 저뿐이라고 하지만 편해서 그렇다고 하기엔 선을 넘는 말들을 하곤 했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접시를 주며 거기에 반찬을 담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받아든 접시에 반찬을 담고 있는데 형님이 다가와 접시를 빼앗아 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서, 여기에 그 반찬을 담으려고? 아무리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딱 봐도 식욕 떨어지게 만드는 색조합이잖아. 꽃무늬가 뭐야, 꽃무늬가? 그러지 말고 저기 아무 무늬도 없는 흰 접시에 담아. 그게 더 깔끔하고 정갈해. 아, 그런가요? 그런데 그게요, 형님. 형님은 어머님이 골라준 접시라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고 저는 우물쭈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쉽사리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저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내 말 안 들려? 얼른 접시 다른 거 가지고 오라니까. 왜? 기분 나빠서 그래? 기분 나빠할 것도 많다. 다 동서 어른들한테 밉보일까 봐서 그래. 그렇지 않아도 동서는 눈치 볼 일도 많을 텐데 이런 거라도 잘해야 예쁨 받을 거 아니야?
아니,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이거 어머님이 골라주신 거예요. 결국 저는 시모가 골라주신 접시라며 사실대로 형님에게 말했고, 형님은 순간 많이 당황한 듯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이거 어머님이 골라주신 건데 그래도 바꿀까요? 저는 상관없긴 한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시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할까요? 접시 바꿀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형님이 무어라 말을 하려는 순간 어느새 주방으로 들어온 시모가 말을 보탰어요. 그래, 그거 내가 골라줬는데 왜 문제 있니?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형님은 많이 당황한 듯 애써 웃으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이미 시모는 저를 무시하는 말을 다 들은 듯 형님에게 조금은 날선 목소리로 추궁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첫째야, 너 둘째한테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은 딱 잡아떼려고 애썼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시모의 얼굴은 딱 잡아떼려는 형님을 향해 잔뜩 굳어 있었고 굳은 표정만큼 말투 역시 굳어 있었으니까요. 내가 다 들었어. 너 우리 둘째한테 눈치 볼 일 많다고 하면서 접시라도 잘 골라야 예쁨 받을 거 아니냐고 하지 않았니?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냐고 물었어. 너 혹시 우리 둘째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무시하는 거니? 아니에요. 그게 동서 탓도 아니고 제가 왜 그런 걸로 동서를 무시하겠어요? 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그저 제가 평소에 흰 접시를 좋아해서 동서한테 흰 접시에 담자고 했는데 동서는 어머님이 주신 접시가 있으니 고민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접시까지 정해주신 줄은 몰랐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동서 생각해서 한다는 말이 조금 강하게 나갔나 봐요. 동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정말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형님은 시모가 나서자 빠르게 사과를 해왔고 저는 180도 달라진 형님의 모습에 떨떠름한 기분이 있긴 했지만 그냥 좋게 상황을 넘기기로 했어요. 시모가 제 편을 들어주어 기분이 풀리기도 했을 뿐더러 지금 제 기분보단 형님의 기분이 더 상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형님이 날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졌고 그런 느낌이 들자 저도 모르게 형님과의 만남을 피하게 됐습니다. 홀몸도 아니었고 괜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모처럼 쉬는 날이라며 잠시 보자는 연락을 해오더군요. 이유는 아기 용품을 좀 사주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마침 저도 아기 물건을 사야 하기에 겸사겸사 형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옷이 그게 뭐냐부터 시작해 가방은 그런 것밖에 없냐는 등 거칠애에 대해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 옷장에 그런 옷밖에 없어? 옷이 너무 싼티나는 것 같은데 가방은 또 그게 뭐야? 동서,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런 가방 들고 다니기 창피하지 않아? 네? 그렇잖아. 동서가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니든 나야 안 보면 그만이지만 최소한 나랑 만날 때는 좀 신경 쓰고 나오지 그랬어. 나랑 너무 차이 나잖아. 내가 동서한테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음부턴 동서가 조금만 노력해서 차려입고 와줬으면 좋겠어.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전 그저 평범한 노란색 원피스에 남편이 사준 가방을 들고 나갔을 뿐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 기분이 나빠오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참고 있기엔 이건 아니다 싶어 시비를 끊어주기로 했죠. 이 인부복이랑 가방이랑 다 남편이 사줬는데 그렇게 별로예요? 남편이 예쁘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준 것들이거든요. 아, 형님이 그렇게 말하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가서 한 소리 해야 하겠네요. 형님이 이거 전부 이상하다고 하던데 도대체 이런 걸 왜 사줬냐고요. 아, 서방님이 사줬어? 난 몰랐네. 그런데 동서, 서방님한테 뭘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래?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 괜히 서방님 오해하겠다. 나는 그냥
동서 옷 한 벌 사주고 싶어서 일부러 트집 잡은 것뿐이야. 내가 그냥 사준다고 하면 동서가 안 받는다고 할까 봐서 말이야. 아, 그랬어요? 난 진짜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런 거라면 전 괜찮아요. 인부복 디자인이 전부 거기서 거기라 새로 사도 비슷하더라고요. 배도 더 나오기 시작하면 옷태도 안 나고요. 그냥 있던 거 입을게요. 그럴래? 그러면 이제 아기용품 보러 갈까? 형님은 평소에 식구들의 이목을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인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남편 이야기를 꺼내니 바로 꽁지를 내려버리더군요.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며 저를 업신여긴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저 역시 그런 사람에게 무엇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뒤로 아기용품을 사준다며 형님은 저를 끌고 다녔지만 다 있다고 하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전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무거운 몸을 핑계 삼아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일찍 퇴근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향해 걱정스럽게 물어오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누굴 만나고 왔길래 표정이 그래? 아, 형님. 아기용품 사주신다고 해서 나갔다 왔어. 그래? 그러고 보니 형이 당신 뭐라도 사주라고 형수님한테 돈 줬다고 하더라. 그래서 뭐 사주시던데? 그럼 그렇지. 그간 제가 봐온 형님은 절대 스스로 나서서 저에게 뭘 사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뭐든 많이 사주시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안 받았어. 불편해서 받고 싶지 않더라고. 필요한 게 없기도 했고. 당신이 뭘 받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는 거 보면 형수님이 당신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왜? 형수님이랑 무슨 일 있어? 아차 싶었어요. 연애 시절과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남편은 저에게 넘치는 관심을 쏟고 있던 터라 때론 제가 모르는 모습조차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에게는 제가 쌀 한 톨 받기를 꺼린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제가 형님에게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을 해버렸으니 부인을 해봤자 이미 늦은 일이다 싶더군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불편해.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싫은 건 아닌데 결이 안 맞는 사람. 나한텐 형님이 그런 것 같아. 약간 선을 지키며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다른 문제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엄마한테 들어보니 형수님이 당신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 설마 형수님이 당신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야? 날 그렇게도 몰라? 하긴 당신이 순하게 내내 거리는 것 같아도 한 번 아니면 칼같이 끊어내지. 그래도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 알겠지? 전 괜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을 했고 남편은 제가 괜찮다고 하니 일단 믿어주겠다는 식의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뭐든 무던하게 넘기려고 애쓰던 어느 날 결국 형님이 절 폭발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시부의 생신으로 형님과 제가 생신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평소 아버님을 비롯해 식구들이 좋아하는 식혜를 함께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동서는 별걸 다 만들 줄 아네? 그런 건 누구한테 배운 거야? 가르쳐줄 어른도 없었을 텐데. 아, 보육원에서 배운 거야? 이 말에 폭발을 했냐고요? 아니요.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학교에 다니며 저런 말은 수도 없이 들었던 터라 저 정도 비아냥은 그저 우습기만 했어요. 아, 어머님께 배웠어요. 매년 생일에 이렇게 만들어드리더라고요. 남편도 좋아하고 해서 저도 배워두면 좋겠다 해서 배웠어요. 아주버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형님도 이참에 배워두실래요? 아유, 됐어.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요즘 수제식혜 얼마나 잘 만드는데 사 먹는 게 편하고 좋아. 그렇긴 하죠. 돈 주고 사 먹으면 편하긴 해요, 사실. 전 이제 그만 대화하고 싶다는 의미로 고개를 돌려버렸고 그쯤 하면 제 뜻을 알아듣고 그만해도 될 텐데 형님은 기어코 입을 또 열어버리더군요. 편한 걸 안다는 사람이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렇게 아버님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은 거야? 동서도 참 애쓴다 애써. 잘 보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워낙 좋아하시니 만드는 거예요. 애쓰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요. 왜 매번 형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뭘 했다 하면 잘 보이려고 그런다, 애쓴다. 왜 그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냐고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저도 좋은 마음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좋지 않아요. 동서, 왜 그렇게 흥분을 해?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동서 힘들까봐 동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동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남들이 보면 동서가 사랑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다들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형님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고삐 풀린 입을 열고 있었고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어 서론이 저 따위인가 하는 생각에 되물어 보았어요. 뭐라고요? 하긴 부모 사랑이 고프긴 했겠지. 동서 친부모는 참 너무했다. 어떻게 어린 딸을 보육원에다 버릴 수가 있어? 그런데 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동서도 어릴 때 교실에서 돈 없어지면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고 그랬어? 왜?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 종종 나오잖아. 나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궁금했거든. 왕따? 그런 것도 당한 적 있어? 형님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고 있었고 그 순간 제 인내가 바닥을 찍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저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이었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많듯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실에서 돈이나 물건이 없어지면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저를 의심하던 눈빛들, 그리고 저를 따돌리려는 아이들이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든 없었든 형님의 말은 상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텐데 하물며 경험이 있는 저에게 저딴 말을 했으니 저는 폭발하고야 만 것이죠. 저는 폭발했다고 한들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 미쳐버리게 비아냥거릴 뿐이죠. 아, 그런 경험이요? 있긴 하죠. 왜 교실에 딱 그런 애들 있잖아요. 부모 잘난 거밖에 없으면서 꼭 자기가 잘난 것처럼 콧대 높게 굴면서 애먼 사람 괴롭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주동에서 사람 하나 잡아대면 당해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그거 아세요? 꼭 그런 애들이 커서 제 버릇 못 버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나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런 인간들이 당하는 사람이 참고 있다는 걸 또 몰라요. 참아줄 때 적당히 하면 참 좋을 텐데 꼭 그 선을 넘어서 피를 보더라고요. 참 멍청하지 않아요? 그 좋은 집안에서 그 좋은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마음 좀 좋게 쓰고 살지. 왜 그렇게 못되먹게들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형님? 형님은 대기업 연구원답게 자신을 향한 제 비아냥을 단번에 알아들었고 순식간에 표정을 굳히며 제게 물어오더라고요. 동서, 지금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다. 형님, 제 말이 생선이라도 되나요? 가시가 있게. 농담인데 안 웃으시네. 그런데요, 형님, 그렇게 정색하고 있을 필요 없지 않아요? 꼭 정곡이라도 찔린 사람 같잖아요. 설마 형님 학창시절에 그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고 그러진 않았죠? 설마.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공부밖에 모르는 모범생이었다고. 형님, 그런데 그거 아세요?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이 나쁜 짓 하려고 마음먹으면 더 재수없고 얄밉게 잘하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형님은 제 말에 정곡이라도 찔린 사람처럼 얼굴을 붉히며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전 그런 형님을 향해 최대한 얄밉게 웃어 보였어요. 제 웃음을 본 형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찰나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왔고 저희의 본격적인 첫 다툼은 일단락되었죠. 그날 이후 형님은 더는 제가 참아야 할 대상에서 삭제되어 버렸고 전 그 어떤 형님의 행동도 받아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형님은 본인이 제대로 저에게 한 방 먹었다는 사실이 분한지 시비를 못 걸어 안달인 상태였고 전 그런 형님의 시비를 비아냥거림으로 받아주며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크고 작은 부딪힘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반찬을 좀 가져다 주신다며 온다고 한 날이었는데 형님이 이 사실을 알고 반차까지 쓰고선 함께 왔더라고요. 저희 집에 처음 온 형님은 이리저리 집을 둘러보며 코웃음으로 제 심기를 거스르고 있었고 시모 역시 이런 저와 형님의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는지 형님을 주시하며 살피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시모의 눈빛을 알지 못한 형님이 제가 반찬을 냉장고에 챙겨 넣자 흘러가는 말로 저에게 이런 말을 내뱉는 것 아니겠어요? 동서는 참 부모복이 많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부모는 동서를 버렸는데 시어른이 이렇게 동서를 챙기니까 말이야. 그리고 이 모습을 시모도 제대로 보고 말았죠. 모든 말을 정확하게 듣진 못했으나 부모복, 친부모라는 단어를 들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얼굴까지 붉히며 형님을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복? 친부모? 너 이때껏 다은이한테 그딴 말을 짓거리며 지냈던 거야? 어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 그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려? 하물며 내가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너도 그렇지만 다은이 역시 나한테 딸 같은 며느리인 건 너 몰라? 어디 부모 보는 앞에서 그딴 말을 해?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봐도 무서울 만큼 시몬은 화를 내고 있었고 형님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변명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부모처럼 잘 대해주신다. 친부모님 같이 동서를 아끼신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어요. 너 끝까지 이럴 거야? 네 표정, 네 말투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끝까지 속여 먹으려고 그래? 내가 너 지난번부터 다은이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아도 네가 맏며느리이니 다은이한테 알려줄 것이 있나 보다 하고 참았다. 그래도 네가 다은이보다 많이 배웠고 다은이보다 나이가 많으니 뭐라도 하나 좋은 영향을 주겠지 하고 그냥 지켜봤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이거야?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돈이 너 이렇게 가르쳤니?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사람이 이따위로 최악이야? 시모는 형님이 어줍잖은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동에 더 큰 화가 나버리셨고 형님은 궁지로 더 내몰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전 정말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동서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나쁜 뜻은 전혀 없었어요. 네가 왜 다은이를 불쌍하게 여겨? 너한테 그럴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다은이가 뭐가 부족해서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고. 너 계속 말 같지도 않은 말 해댈 거야? 그럴수록 네 밑바닥만 드러난다는 생각은 못하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억울해서 그래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닌데 저만 이렇게 혼내시니까 저도 속상해서 그렇다고요. 기어코 네가 집에서 쫓겨나야 정신을 차릴 거야? 내가 정녕 네 남편한테 오늘 네가 한 짓을 다 알려야 되겠냐고. 어떻게 된 인간이 이런 순간에도 네 감정, 네 상황만 우선시할 수가 있어? 네가 잘못한 건 생각지도 않는 거야? 시모의 입에선 결국 시숙의 말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제야 형님은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 쫓겨나요. 다 실수였고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희인이 너, 내가 지켜볼 거야. 앞으로 내가 보던 말던 이런 짓거리 했다는 말 들리면 다신 우리 집에 발걸음도 못할 줄 알아. 내 며느리 취급 안 해주겠단 말이야. 네,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 거야? 네가 사과할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동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 내가 조심할게. 결국 형님은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고 사건은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저에 대한 시비는 잠시 멈추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전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예쁜 딸을 낳게 되었고 시댁에서도 딸이 없는 집에 귀한 손녀가 태어났다며 기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었던 저희 집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시부가 교통사고를 당하며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죠. 그것만 해도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았는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연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었어요. 당시 돈도 많이 투자하고 오랫동안 공을 많이 들인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대표가 의식이 없으니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고 이대로 둔다면 사업체 자체가 부도가 될 위기까지 갈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 되자 처음엔 시부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던 형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병원에 오지도 않았고 시숙과의 다툼도 잦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더군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땐 그딴 형님을 신경 쓸 시간의 여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너무나도 어렸고 시부는 병원에 계시고 시모는 심적으로 많이 허약해지셔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전 갓난아기를 업고 백방으로 다니며 회사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고 남편 역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부 회사로 출퇴근을 하며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시숙은 원래 시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일을 하고 있던 터라 거래처들을 돌며 불안해하고 있는 거래처들을 안심시키고 있던 중이었어요. 모두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 시모는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갔고 저는 하는 수 없이 결국 형님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키진 않지만 형님의 도움이라도 절실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형님, 요즘 많이 바쁘세요? 동서가 웬일이야? 나한테 생전 연락 한 통 없더니. 나 요즘? 그냥 그저 그래. 그런데 왜?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이 요즘 통 기운도 없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셔서요. 아무래도 심적으로 힘들어서 몸도 처지는 것 같으신데 형님이 어머님 댁 가서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나 노는 사람 아니야. 나도 일해야 하고 이리저리 바쁜 사람이라고. 조금 전엔 그저 그렇다고 했잖아요. 순식간에 말이 바뀌네요. 동서도 알고 있잖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인 거.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동서, 나한테 이런 전화 하지 마. 나 곧 이혼할 거야. 네? 이혼이요? 그래, 이혼. 내가 그 집안에서 그 수모를 겪으면서 왜 붙어 있었는데? 내 급에 맞는 남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참고 산 거라고. 그렇게 참고 살다 보면 장남인 남편한테 그 회사가 갈 테니까. 그런데 지금 꼴이 어때?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회사는 부도 직전에 어머님은 곧 몸져 눕기 직전이고 온갖 나쁜 일 앞두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그딴 집이랑 계속 연을 이어가고 싶겠어? 형님은 이런 상황에선 이혼이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훈수를 두며 사람 입으로 오물을 뱉어내고 있었고 점점 듣고 있던 귀가 썩어갈 지경이었어요. 앞뒤가 다른 사람이란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최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형님은 생각보다 더 인간 이하임을 증명하듯 선 넘는 말도 거침없이 내뱉더라고요. 더는 이런 사람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언성을 높이며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너 내 생각보다 더 쓰레기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 몰라? 동서야말로 윗사람한테 버릇없이 반말부터 찍찍 내뱉는 거 보니 알만하네.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맞잖아. 이때까지 의식 없는 거 보면 그 결말이야 뻔한 거 아니야? 하여튼 날 쓰레기라 하든 말든 상관없고 그 사람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혼하자고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전화하라고 해도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네 신세나 걱정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동서가? 아니,
이제 이혼할 건데 동서라고 할 필요도 없겠네. 사실 너같이 하자 있는 인간이랑 가족으로 엮이는 것 자체가 나 같은 사람한텐 불쾌하거든. 아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하여튼 네가 날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긴 하지만 두고는 봐줄게. 과연 고아의 고졸인 네가 어떻게 날 후회하게 만들지 말이야. 그래, 잘 지켜봐. 고아의 고졸인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공짜로 대학 졸업장 받은 너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겨먹는지 말이야. 각오해도 좋을 거야. 어머나, 무서워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 동서도 그러고 보면 참 불쌍해. 나는 이혼하고 돌아갈 가족이라도 있으니 이런 상황에 도망이라도 가지. 동서는 겨우 만든 가정 깰 수도 없으니 그러고 죽을 힘을 다해 애쓰는 거 아니겠소? 깰 수 없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깨고 싶지 않아서 애쓰는 거야. 난 너 같은 인간이 아니니까 말이야.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잘 살아봐. 네가 거지된 그 시대 것들 끌어안고 빌빌거리며 살 동안 나는 부자 남자 만나서 재혼할 테니까. 그러면 끊어. 다신 전화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은 치가 떨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나 싶어요. 제가 고아로 살아온 그 세월 동안 정말 별의별 인간을 다 봤지만 이렇게 추악한 인간은 처음이었고 저를 그만큼 화나게 만든 인간도 처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고등학생 때 제 알바비를 떼먹은 사장놈이 착하게 느껴졌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여튼 전 형님의 추악한 짓거리에 힘입어 회사 문제를 더욱 빠르게 해결해 나갔어요. 저 혼자만 노력한 건 아니었죠. 회사에서 20년, 30년 일해주신 여러 직원분들을 비롯해 입사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는 신입사원분들까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밤낮 없이 회사를 위해 노력했고 결국 저인 시부의 부재를 완벽히 메우게 되었습니다. 네, 회사에 사활이 걸린 일을 성공시킨 것이었어요. 그렇게 회사가 다시 일어서는 동안 형님의 이혼은 진행되고 있었고 마지막 법원 출석만 앞둔 날이었죠.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기에 저와 남편 그리고 주인공인 시숙까지 모두 함께 법원에 가게 되었어요. 이혼이 선고되고 법원을 나서는데 형님이 또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이제 정말 끝이네. 그동안 나 정말 수고하지 않았어? 급도 안 맞는 동서하고 가족으로 엮이느라 수고했고 그런 동서 편만 드는 당신 가족들 비위 맞추느라 수고했고 어쨌든 이제 이혼까지 했으니 다신 마주치지도 말자. 혹시나 쫄딱 망했다고 구질구질하게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가난하게 잘 살아. 형님은 한결같이 인간답지 않은 면모를 뽐내고 있었고 그런 형님을 저와 남편 그리고 시숙은 마음껏 비웃어 주었어요. 저희가 배를 잡고 웃어버리자 불안한 눈빛으로 이유를 묻더군요. 그런 형님에게 시숙은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죠. 가난? 어떻게 하지? 당신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니 가난하게 살아주고는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회사 다시 일어났거든. 거래 성사했고 그 덕에 우리 회사 창립 이래 최고 매출 달성 중이야.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없던 힘까지 짜내서 일 열심히 했거든. 거기에다 이렇게 이용까지 해주다니 정말 고맙다 당신. 뭐? 그게 사실이야? 거짓말이지? 괜히 내 앞에서 불쌍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다 알아봤는데. 당신의 회사 가망 없다고 분명히 다 들었는데. 그랬었지. 그대로 뒀다간 가망이 없었겠지. 그런데 어떻게 하지? 거래는 성사했고 결국 우리는 해냈는데 말이야. 거짓말. 다 거짓말이잖아. 형님은 끝까지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고 그런 형님에게 시숙은 계약 성사 계약서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래도 못 믿겠으면 어쩔 수 없지. 어쨌든 당신이 한 말처럼 다신 만나지도 말자. 구질구질하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도 않을 테니 당신도 그렇게 해주고. 어떻게
내가 왜 이혼까지 했는데? 쫄딱 망할 줄 알고 한 이혼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신이 진작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이혼까진 안 했을 거 아니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사업 쫄딱 망했다고 거짓말한 거냐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망해야 할 집이 왜 다시 일어선 거냐고. 형님은 혼자서 막장 소설을 쓰고 있었고 시숙은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잘 몰랐나 본데 우리 재수씨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야. 임신해서 잠시 쉬고 있었다 뿐이지 우리가 진행하던 그 사업이 원래는 재수씨가 아이디어 내고 재수씨가 추진하던 사업이었다고. 원래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실패하겠어? 당신한텐 어쨌든 고마워. 당신이 나랑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악담을 퍼부어줬다면서? 우리 재수씨가 그 말 듣고 힘내서 생각보다 더 빨리 사업을 일으켰지 뭐야. 뭐야?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저 고아의 고졸 출신이 그런 일을 해냈다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재수씨가 해냈다고. 당신이 또 모르는 게 있는데 재수씨가 우리 회사에 일하던 시절엔 재수씨가 나보다 직급이 더 높았어. 그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단 이 말이지. 그런 사람을 감히 당신이 무시를 해? 당신이 뭐라고 사람을 무시해? 부모 잘 만난 거? 공부 좀 많이 한 거? 그러면 뭐래? 지금 그 모양 그 꼴인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네, 맞아요. 저는 이미 결혼 전부터 시부의 회사에서 일을 하며 회사 내부의 일을 돕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경영이나 사업 추진에 소질이 있던 저를 시부께서 전적으로 믿고 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당시 제 직급은 친아들인 시숙보다 높을 정도로 시부는 저를 믿어주셨고, 그랬기에 저도 몰랐던 제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을 구상하던 중 갑작스레 임신을 하게 되었고, 가족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저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사업에서 한 발 물러서 쉬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형님은 저를 무시했던 것뿐 아니라 회사에 닥친 위기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자리에 주저앉아선 믿을 수 없다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싶더니 이내 정신을 차린 듯 시숙을 잡고 늘어졌어요.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 우리 이혼 없던 일로 하자. 응?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방금 내 말 못 들었어? 이혼해줘서 고맙다는 말. 그렇게 고마운 이혼인데 내가 왜 그걸 없던 일로 만들겠어?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어.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좋았잖아. 우리 사랑했었잖아. 당신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내가 정말 잘하면서 살게. 아버님 병간호도 내가 도맡아서 할 거고 어머님께도 더 잘하면서 살게. 기회? 그 기회는 당신이 잡고 싶을 때면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타깝지만 이제 당신한텐 기회라고는 없어.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잘 살아.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숙은 단호하게 형님의 손길을 뿌리쳐버렸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형님은 갑자기 저를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우리 가족들 동서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 이번에 동서가 회사도 일으켜 세웠으니 동서가 나 좀 받아주자고 한마디 해주면 다들 없던 일로 치고 나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동서가 말 좀 잘해줘. 우리 가족이잖아.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 정말 웃기지 않나요? 언제는 저에게 가족으로 엮는 것 자체가 불쾌하던 사람이 저에게 가족을 운운하며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불쾌한 기분이 올라오더라고요. 전 그 불쾌한 손길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이제 와서 가족? 언제는 나하고 가족으로 엮는 것조차 불쾌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가족이 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난 너 같은 인간이랑 가족 되고 싶지 않은데.
힘들 때 나 몰라라 버리는 인간이랑 가족이 되고 싶겠어? 동서,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갑자기 집안도 힘들어지고 동서랑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홧김에 그랬던 거라고. 그래, 내가 많이 예민해서 그냥 뱉은 말인데 이렇게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이렇게 후회하고 있으니까 동서가 제발 나 좀 살려주라. 후회. 좋은 말이네. 내가 말했지? 너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준다고. 꿀 좋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굴더니 결국 내 말대로 됐네? 기분이 어때? 고아의 고졸인 내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 기분이? 자존심에 금이 간 형님은 몸을 일으켜 저에게 달려들었고 전 그대로 반동을 이용해 바닥으로 내팽개 쳐져 버렸어요. 형님은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손을 툭툭 털며 말했어요. 진짜 꿀 좋다. 그러게, 마음 곱게 쓰라고 내가 말했지? 앞으로 네 인생은 늘 이 모양 이 꼴일 거야. 네가 부모가 있든 그 부모가 부자이든 말든 네가 인생을 그따위로밖에 못 살면 늘 그 모양 그 꼴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착하게 좀 살아라. 아니, 제발 인간답게라도 좀 살아. 그렇게 저희는 돌아와 버렸고 그 뒤로 들려오는 형님의 소식은 쌤통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형님이 이혼을 본가에 알릴 당시 본가에선 이혼을 반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형님은 다 망해가는 집안에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며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바람에 이혼을 허락하게 되었는데 망해야 할 집이 더 크게 성공해버렸으니 크게 화가 난 것이었죠. 그 덕에 그렇게 자랑하던 본가에선 멍청한 이혼녀라고 불리며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던 대기업 연구원 직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버릇 남 못 준다고들 하죠. 형님은 회사에서도 저에게 했듯이 신입사원이나 집안의 어려운 직원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왕따까지 시킨 것이 다 알려지며 권고사직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답게라도 살라고 했는데 제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건 여전하다고 생각했네요. 이젠 저와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이혼을 하고 난 후에도 형님은 시숙에게 매달리는 듯 했지만 한 번 더 연락하면 본가로 연락해버릴 테니 그런 줄 알라며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뒤론 다신 연락이 오는 것 같지 않았고요. 그렇게 형님과의 인연이 끝이 나고 저는 또 육아에만 집중하며 지내는 중입니다. 시아버지는 천만다행으로 의식이 돌아오셔서 회복을 하고 계신 중이에요. 시어머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잘 풀리고 난 후 다시 생기를 되찾으셨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은아, 고맙다. 네가 이번에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어. 사실 네 이야기를 처음 듣던 날 네가 달가운 건 아니었어.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자식이었기니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더구나. 그런데 계속 네 이야기를 듣고 네 사진을 보고 내 아들이랑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궁금해졌고 그렇게 널 처음 보는 날 내가 너를 품어줘야겠다고 생각했었어. 처음 본 그날 네가 너무 예뻤거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내가 널 품은 게 아니라 네가 우리를 품어주고 있었구나. 너 때문에 우리가 다시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됐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야말로 시부모님께서 저를 잘 품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저런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전 저에게 계속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시모의 품에 안겨 앞으로 제가 더 잘하고 제가 더 사랑받을 수 있게 노력하며 살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시댁에서 지내고 있는데 시숙도 시댁에서 지내며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딸은 어느새 3살이 되었고 요즘엔 딸 재롱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어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숙마저 저희 딸 재롱에 껌뻑껌뻑 넘어가선 지갑이 다치는 걸 본 적이 없네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전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평생 외로웠던 저였는데 좋은 남편, 좋은 시댁을 만나 요즘처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적이 또 있나 싶거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 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네요. 저의 긴 사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